저는 말할 수 있는 건 다 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말을 할 때 뭘 보고 말하지 않는 거죠. 기억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억으로 쓸 수 있어요. 말하면서 오히려 더 기억이 각인돼서 또 말하면서 더 생각이 정리돼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해보지 않은 건 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야 이건 진짜 말이 된다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게 재밌어요. 그런 건 글로 쓰는 거죠. 근데 말하면서 왠지 이게 자기도 이렇게 확신이 없고 자기 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말이 재미도 없어. 그런 건 글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앞에 1단계에서 5단계가 없이 바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글쓰기가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쓸 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 저는 말 같은 글이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읽었을 때 누구에게 말을 듣는 것처럼 술술 읽히는 글. 저는 우선 1단계는, 제 삶의 1단계는 입력입니다. 공부예요. 읽기 듣기입니다. 읽기 듣기. 이거는 이제 말하고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아웃풋을 위해서 이제 인풋이 필요하죠. 1단계는 인풋인데, 첫 번째는 독서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강의를 듣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 생각, 제 의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읽기, 듣기가 그 바탕에 있어야 이 세 번째도 가능합니다. 책을 읽거나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걸 곱씹고 이렇게 좀 곰삭혀서 제 생각, 제 의견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입니다. 뭔가를 그 시도하고 도전함으로써 그런 나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내 일화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다 말하기, 글쓰기의 재료가 되거든요. 경험이고, 다섯 번째는 어디 가서 뭘 보는 겁니다. 그게 뭐 관광일 수도 있고, 구경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을 목격하는 거일 수도 있고, 유심히 봅니다. 여섯 번째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거죠. 이게 다 입력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상, 느낌 이런 겁니다. 뭔가를 내 그 감정을 알아채는 거. 말을 하고 글을 쓰려면 이 7가지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책에서나 이런 강의에서 들은 어떤 지식과 정보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내 생각과 의견도 필요하고 어떤 내 느낌과 감상을 말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 말과 글에서는 그 이야기가 중요하죠. 내 이야기.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수집하는 거, 모으고 그런 거를 이렇게 쌓아가는 게 1단계입니다. 이것들을 직장 다닐 때도 했는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도 뭐 자료도 읽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그걸 왜 했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시킨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은 왜 그 입력을 하냐?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기 위해서 합니다. 그게 많아지면 내 말과 글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 말과 글의 내용도 풍성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남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입력 행위는 재밌을 수가 없어요. 또 보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재밌고요. 의미도 더 크고요. 그래서 1단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전에는 저는 이런 어떤 시도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했어요. 어떨 때만 했냐? 그걸 했을 때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남의 시키는 일을 할 때는 그 실패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막 성향을 가진 사람이 더 조직에서 인정받고,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저같이 이제 강박 증세를 느끼고
또 좌절도 쉽게 하고 이제 그래 상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제가 뭔가를 해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을 때 그게 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글감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졌고 오히려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고 예전에는 모르는 게 볼 때도 그게 보는 게 내 글과 말에 쓰임새가 없었기 때문에 뭐를 유심히 보지 않았어요. 뭐를 주목해 보지 않고 관찰하지 않고 설사 봤다고 하더라도 거기 본 거에서 어떤 그 나만의 어떤 의미를 찾는 거, 어떤 내 시각, 내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 나는 저걸 이렇게 봐, 나는 저렇게 이렇게 해석해, 이런 것들까지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접했을 때도 그런 것들로부터 이것을 내 이야기에 써먹기 위해서는 나는 그 지식을 이렇게 보고 이 지식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현실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로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식을 내 보고서나 이런 그에 인용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지금은 어떤 정보를 듣거나 누구의 말을 듣고 그럴 때 그거를 자기화한다는 거죠. 내 말과 내 글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누가 이렇게 말했다, 어느 책에 이렇게 써있더라라고 하면은 내 말과 글이 안 돼요. 옮기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려면 그거를 내 해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지식을 내가 읽었는데 이 지식이 나는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내 그 일상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찾게 되면은 그게 너무 재밌고 막 어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저는 지금은 이 입력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강의를 듣건. 근데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 같아요. 이 공부를 즐기고 사실 뭐 자기계발이라는 게 결국은 그 입력을 전제로 입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잖아요. 뭔가를 읽거나 이런 강의를 듣거나 또 여러분들끼리 이게 대화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 1단계는 일단 이제 그 공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메모입니다. 메모. 그러니까 뭘 읽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뭐 보고 뭐 여러 가지를 1단계에서 하는데 그중에 그거를 다 기억하고 그거를 내 말과 글에 다 써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중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어떤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뭘 골라내야 되는데 말할 거리, 글 쓸 거리를 골라내는 거죠. 그 골라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골라낸 것을 메모합니다. 네이버 메모장에.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메모를 하실 거예요. 바로 그런 메모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걸 네이버 메모장에 단어로 메모를 하는데 당연히 책 읽다가 메모 제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강의 듣다가 메모 많이 하고요. 세 번째로 생각하다가 메모 많이 합니다. 생각하는 때는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하고요. 아침에 샤워하거나 화장실에 앉아 있거나 반신욕할 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산책하면서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오늘 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카페에 있었는데 카페에 있을 때 생각합니다. 카페에 가서 생각하고요. 저는 아내와 대화할 때도 이제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겪은 일, 경험한 거,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게 다 이제 메모거리입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직장 생활할 때 일어났던 일들, 그때 나와 관계했던 사람들, 뭐 이런 것도 메모를 하고, 당연히 어디 가서 뭘 보거나 누구에게 듣거나 이런 것도 메모를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그 메모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메모가 어찌 보면 그 1단계를 견인합니다. 2단계를 위해서 1단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메모를 안 넣는다? 그럼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그 1단계가 재미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 플랜이 일종의 저는 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메모까지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2로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플랜이 1단계와 2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막상 여행지에 가면 뭐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행을 가기 전에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때가 제일 설레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렇죠. 직장도 저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신입사원 연수 받을 때까지 좋지,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현업에 배치가 되면 절대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이제 그런 기대에 차 있을 때 좋은 건데, 저는 그 1단계와 2단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거를 써먹을 거에 대한 기대. 그래서 뭔가를 이제 1단계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그걸 2단계에서 메모를 했을 때 그 안에는 야, 이거 말이 된다. 이거 한번 말이나 글에 써먹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아직 써먹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2는 아니지만 일종의 플랜 단계죠. 그래서 그 1단계, 2단계가 그런 거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메모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2가 되겠죠. 제 아내에게 주로 말을 합니다. 저는 아내나 저나 이제 뭐 어디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루 거의 온종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늘 말을 아내에게 하고, 아니면 이제 저도 누구를 만나서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니까 이제 그럴 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 번째 단계가 없으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써먹지 않을 걸 왜 만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 세 번째 단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끼리 그걸 자기가 가진 걸 인증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1, 2단계의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지는 않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장차 우리의 어찌 보면 미래입니다.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디지털로 만나서 말할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구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일종의 공부 공동체인 거죠. 여기서 서로 이제 나누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 이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해보면, 아내에게 이제 말을 해보면, 그 옥석이 가려집니다. 뭐냐면, 두 번째 단계 네이버 메모장에 메모한 것들도 뭐 일종의 거기서 좀 추렸다고 하지만 그 추린 거 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말해보면 그 중에는 또 먹히는 게 있고 또 좀 말이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이제 구분이 되죠. 말을 해볼 때 압니다, 그거는. 써먹어 봐야 알아요. 그리고 써먹어 보면서 저는 말해 보면서 내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을 아내에게 말해 보면서 이게 내가 설명이 좀 제대로 되면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고 또 설명하면서 내가 그거를 정확히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반응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말하면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어떤 기억들을 아내에게 말을 해보면 그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 말에 그 일단 기억에 그 살이 붙고 이렇게 그 포장이 되고 이렇게 옷이 입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 느낌이나 어떤 감상을 말할 때 내 감정을 확인하게도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서 이 3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시로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동무가 있어야 된다. 저는 다행히도 이제 저 아내가 있는데,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아주 그냥 흐린 날, 먹구름 맨날 비 오는 날에 가끔 이렇게 그 해가 돋듯이 잠깐 언뜻 있었던 그런 어떤 행복한 순간들은 내가 말할 사람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 상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디서 읽은 거, 내가 누구에게 들은 거, 혹은 내 의견, 혹은 내 감정을, 내 하소연을 말할 수 있는 상사가 있었을 때. 이게 이제 동료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생각이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료가 그걸 해주지는 않거든요. 직장에 다닐 때는 이제 상사가 내 말을 들어주고 했을 때 그 내 생각을 실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현된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진정한 어떤 그 말을 했을 때의 보람이거든요. 그건 이제 상사가 들어줄 수 있는 거지 동기들끼리 매일 앉아가지고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잠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고, 어찌 보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 내 감정을, 하소연을, 공감해주고,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분을 만나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에서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게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이 한 단계 도약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찌 보면 인생의 멘토 스승들이죠. 저도 몇 분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걸 적시에 잘 만난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고 또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이죠. 제가 이제 KBS 일라디오에서 평일날은 지금 이 사람이라는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30분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사회적으로 뭐 명망이 있고 뭐 꼭 그런 분들을 모시지 않아요.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분을 모십니다. 목표는 뭐냐면 그분을 모시고 한 30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라도 하나 배우는 게 있고 뭔가 깨닫는 게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분,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을 모시거든요. 그런 메시지나 스토리는 꼭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분을 모시고 그런 걸 하나를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듣는데 그분들 되게 공통점이 인생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정말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은 그 만남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그 만남을 자기 어떤 그 발전의 계기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분과의 만남에서 뭔가의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긍정적입니다. 낙관적이에요. 같은 것을 그래도 밝은 쪽을 보고
좀 희망적으로 보고, 이제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고, 이제 그러면서 안 하기보다는 해보는 쪽으로, 늘 이렇게 해왔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선택을 잘한 분들 같아요.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뭔가를 할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 때 이제 선택을 잘해서 스스로 그게 뭐 사회적인 성공이라기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 돌아온 지나간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내가 막 후회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잘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되게 분들인데 어쨌든 이 관계에서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해본다는 것이고, 말할 때는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말을 해보면 아까 옥석이 가려진다고 그랬는데 그 가려진 것을 가지고 2차 메모를 합니다. 아까 그 두 번째 메모는 네이버 메모장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네 번째 메모는 이 공개된 공간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공간에 하고 계신 거죠. 저는 뭐 네이버 블로그에도 했고요, 페이스북에도 했고요, 트위터에도 했고요, 카카오 스토리에도 했고요, 제 홈페이지에도 했고요, 티스토리에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에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16,000-17,000개 메모를 했습니다. 16,000. 유튜브에도 했습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이 공개된 공간에다가 메모를 이제 한 건데, 이건 뭐 메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단편적인 어떤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남들이 보는 공간에 하기 때문에 뭐 네이버 메모장에 하던 식의 그건 아니고 좀 더 발전된 거겠죠. 거기에 내가 뭐 알게 된 뭘 쓰고 뭐 또 내 생각을 밝히고 혹은 나의 어떤 감정을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조각조각 것들을 한 16,000-17,000개 지난 8년여 동안 16,000-17,000개를 그런 공간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이 16,000-17,000개 조각들을 가지고 2차 말하기입니다. 2차 말하기. 아까는 거의 이제 스몰 토킹에 가까웠어요. 뭐 아내에게 말하고 밥 먹으면서. 근데 2차 말하기의 특징은 돈을 받는 말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말이 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 돈이 됩니다. 말값을 쳐줘요. 이제 유튜브에 말을 하는 것도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돈이 될 수 있죠. 그런 시대에 말값을 쳐주는 시대입니다. 유튜버들이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걸로 이제 저는 그런 플랫폼이 유튜브만이 아니고 정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플랫폼이. 여기 스터디언도 아마 연내 그런 플랫폼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저는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는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장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하면 사실은 그게 이제 돈이 돼야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가 결국은 그래서 많이들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심심풀이로도 할 수 있고 자기를 알리는 걸로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돈이 됐을 때 생계의 그 기반이 됐을 때 거기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채널들, 플랫폼은 앞으로 정말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자기가 돈 되는 말만 하면 충분히 말만 하고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는 그걸 이렇게 말해 보는 겁니다. 16,000개 조각 중에 골라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말을 할 때 이게 뭐를 고를 건가, 그 고르는 거 하나하고 이 골라진 것들을 어떤 순서로 이렇게 엮을 건가, 요것만 있으면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16,000개 조각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말하기 단계에서 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를 취사 딱딱딱 골라와서 이거를 순서를 딱 해서 하면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 말을 하면서 고르는 실력, 이거를 배열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걸 키웠다는 것은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 받는 말하기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각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개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 풀이 있어야 되고요. 16,000개, 7,000개 할 수 있는 말의 조각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그 많은 것들 중에 뭘 불러올 것인지, 이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것들을 배열하는 실력인데, 사실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편집 능력일 테고, 세 번째가 이제 배열하는 구성 능력인데, 구성 능력은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거 능력만 있으면 이제 말하기로 돈이 된다. 말로 먹고 살 수 있다. 뭐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뭐 공자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다 말로 사신 분들이고요. 단순히 말로 역사에 남은 분들이죠. 다섯 번째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인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저는 말할 수 있는 건 다 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말을 할 때 뭘 보고 말하지 않는 거죠. 기억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억으로 쓸 수 있어요. 말하면서 오히려 더 기억이 각인돼서 또 말하면서 더 생각이 정리돼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말해보지 않은 건 글로 쓰지 않습니다. 말로 충분히 검증받고 반응을 확인하고 좀 반응이 좋았던 말들, 그건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느껴요. 요거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야 이건 진짜 말이 된다면서 자기가 말하는 게 재밌어요. 이제 그런 건 글로 쓰는 거죠. 근데 말하면서 왠지 이게 자기도 이렇게 확신이 없고 자기 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말이 재미도 없어. 이제 그런 건 글이 안 됩니다. 글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추려진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글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5단계 말하기가 6단계 글쓰기로 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추가되는 게 있어요. 말이 글이 되기 위해서는 말은 교정교열을 안 보죠. 퇴고가 없죠. 근데 이제 글은 6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약간의 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이제 말이 글이 됩니다. 이제 퇴고가 필요하고, 또 하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좀 쉽죠. 반응을 그때그때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글을 쓸 때는 그 앞에 독자가 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자의 어떤 반응을 미리 이렇게 유추하면서 상상하면서 쓸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기보다 이제 글쓰기가 좀 어려운, 말이 글이 되기 위해서 추가돼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6단계에서 이제 글쓰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앞에 1단계에서 5단계가 없이 바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글쓰기가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쓸 거리가 없는데, 그 조각들을 장만해 놓은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또 반응을 떠보고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 완전히 자기화 되지 않았는데, 이게 말을 하면서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없이 글을 쓰려니까
어려운 거죠. 글쓰기에 또 이런 건 있죠. 말하기에서 글쓰기로 옮겨올 때, 말을 할 때는 그냥 어휘를 선택을, 이렇게 곱씹어서 선택하지 않죠. 근데 글을 쓸 때는 내가 쓴 어휘를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글을 쓰면서 한번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내 말이 더 정교화되는 거죠. 어휘도 풍부해지고 그러면 말이 더 나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 저는 말 같은 글이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읽었을 때 누구에게 말을 듣는 것처럼 술술 읽히는 글. 근데 이제 읽으면서 우리는 말을 할 때는 말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면 이해를 못 하겠으면 표정으로나 아니면 이게 묻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반응을 없죠. 독자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않죠. 근데 글을 쓰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내가 느끼면서 그 반응에 반응하면서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같은 글이 되는 거예요. 말과 같은 글이 되는 건데 그런 글이 좋은 거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쓰고, 이거는 좀 잘 못 알아먹겠는데? 그러면 글을 쓸 때는 그걸 좀 쉽게 고치잖아요. 그러면서 말이 되는 거예요. 말 같은 글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저같이 이렇게 메모한 걸 말해보고 말해본 걸 다시 메모하고, 그러니까 말하기 글쓰기를 하다 보면 말도 글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말이 좋은 말이냐? 들었을 때 들은 것을 그대로 뭐 녹음해서 글로 풀으면 거의 글과 같은 말. 그거는 글을 쓰면서 어휘도 바꿔보고 교정 교열을 많이 해본 사람은 교정 교열이 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글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글을 잘 쓰게 되면 말도 잘하게 되게 되는 거죠. 6단계의 글이 써지는 것은 말을 해봤기 때문에 글을 잘 쓰게 되는 거고, 그 글을 쓰면서 또 다시 또 말을 잘하는 훈련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단계는 책 쓰기입니다. 글이 모아지면 그냥 책이 되는 거고, 저는 메모가 모아져도 책이 되고요. 말이 모아져도 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을 10시간 하실 수 있으면 어떤 주제에 관해서 당장 책 쓰실 수 있다. 말을 10시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독서법에 관한 책을 쓰고 싶다. 그럼 독서법에 관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10시간을 말하실 수 있으면 책이 된다. 근데 그 10시간 말하는 분량을 만들고 그런 것은 앞단에 제가 말하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잖아요. 스몰 토킹도 있고 돈 받는 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시간이 만들어지는 거다. 두 번째로 1000개의 메모를 하면 책을 쓰실 수 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메모를 1000개만 하면은 책이 된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2단계에서 메모도 했고, 제가 16,000개 메모를 했던 그 메모, 제가 강원국의 글쓰기는 그 메모로 쓴 책이고요. 대통령의 글쓰기는 말로 쓴 책이고요. 세 번째,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미 나와 있는 모든 책을 읽고 모든 유튜브 강의를 다 들어도 책을 쓸 수 있다. 이건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들 아닙니까? 책을 읽고 또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근데 이제 주제를 하나 정하셔야 되겠죠. 그 주제를 정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면 다 책을 이제 쓰실 수 있다. 그게 이제 7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 사실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이제 백수를 누리면서 백수의 삶을 이제 사셔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자기 책입니다. 직장 다니고 읽고 듣는 삶을 살 때는 이제 명함으로 살았다면 말하고 쓰는 삶을 살 때는 책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지식 자장농이 됐건 뭐 지식 소매상이 됐건 이제 그런 삶을 살려면은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이제 책이고, 아마도 지금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토요일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분들은 저는 100% 다 책을 쓰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저는 앞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어디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시대가 되면, 다 이제 책을 쓰실 거라고 보고, 그 책을 쓰기 위해서는, 오늘 쭉 말씀드린 그 1단계부터 6단계까지만 되면, 책 쓰기는 뭐 누구나, 지금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럭 장사를 하면서도 제 일상을 그냥 블로그에 올렸어요. 8년 동안 장사를 배우면서도 항시 메모를 했거든요. 길거리 나가면 실전이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깨우치는 게 있고 내가 느낀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면 그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라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8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참 다행이었다는 게 그 안에 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장사를 배우러 갔을 때가 되게 유명한 야채 가게였는데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여긴 배울 게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질문이 없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모든 걸 다 알려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하루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직원이 왜 인기가 많나 했더니 돌아서서 뭔가를 적는 거예요. 뭘 적지? 하고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형은 뭘 적어 맨날? 야, 어머님들 오시면 뭘 샀는지를 적어야지. 그리고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를 배우러 와가지고 안 좋은 것만 봐요. 안 좋은 건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배웠으면 해봐야죠. 그리고 될 때까지 해봐야죠, 그걸. 저는 이제 트럭 장사를 하면서도 제 일상을 그냥 블로그에 올렸어요. 블로그에다 올리고 그냥 솔직하게 올린 거예요. 난 트럭에서 장사를 한다고 막 내가 생각했던 뭐 그날에 깨우쳤던 거라든지 그날의 메모 같은 거를 뭐 메모지에다가도 적지만 블로그에 다 옮겨놨어요.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빚을 거의 다 갚고 난 후에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난 뒤에 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이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엮어볼 생각 없냐. 뭐 블로그 내용 그대로 옮겨와도 충분히 책이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그 8년 동안 장사를 배우면서도 항시 메모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트럭 장사는 깨우치는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 나가면 실전이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깨우치는 게 있고 내가 느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그냥 생각만 하면 그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라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걸 다 메모해놓은 어딘가에 저장해 두자. 그리고 내 가족의 이야기도 저장해 두자. 그래서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장사에 관한 이야기, 내 장사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모이고 나니까 책이 이제 한 권 나오고 2권 나올 정도의 책이 나온 거죠. 그렇죠. 회고도 하고 내가 느낀 것들을 적어가지고 내가 간직하기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철학들을 분명히 이제 적어둔 거죠. 분명한 것들을. 제가 장사를 배울 때 참 다행이었다는 게 8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장사를 배우러 갔을 때가 되게 유명한 야채 가게였는데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노동력 착취 아니냐. 이렇게 일 시키고 첫 달은 30만 원, 그 다음 달은 50만 원, 80만 원. 그 다음에 뭐 150, 180, 뭐 많이 받아야 200인데 이건 너무 노동력 착취 아니냐. 아침에 첫 차 타고 출근해서 막차 타고 퇴근하는데 이건
노동력 착취다. 그런 불만도 있었고 여긴 배울 게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장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무언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질문이 없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모든 걸 다 알려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과일을 배우기 위해서 왔으면 그 과일을 먹어보기도 해야 되고 이 과일이 왜 지금은 참외가 6월달은 맛이 없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또 언제가 참외가 가장 맛있는지 수박이 언제가 가장 맛있는지 언제가 또 어떤 사이즈가 시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수박은. 그런 것들을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되게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담당들이 다 있어요. 어머님들이 오면 담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 총각만 찾는 거예요. 아, 난 저 총각한테 살 거야. 난 이 총각한테 살 거야. 하루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직원이 왜 인기가 많나 했더니 돌아서서 뭔가를 적는 거예요. 뭘 적지? 하고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밥을 사주면서. 형은 뭘 적어 맨날? 야, 어머님들 오시면 뭘 샀는지를 적어야지. 그리고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언가 장사를 배우러 갔거나 내가 일을 배우러 갔다면 그 일에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죠. 선배들한테.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를 배우러 와가지고 안 좋은 것만 봐요. 배울 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좋은 건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방송에서 보였던 그 대표가 뭐 게으르고 뭐 이런 것도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과일 가게, 30개가 넘는 과일 가게를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울 걸 찾아야죠. 내가 그걸 찾아내는 게 내가 여기 온 목적인데 그런 걸 찾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배우러 가지고 그때 그 기초가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제가 쉬는 날이 되면 쉬지 않았어요, 저는. 장사가 잘 되는 매출이 잘 나오는 지점에 가가지고 하루 무료로 장사를 해줘요, 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다 메모를 했어요. 아, 여긴 이래서 장사가 잘 되는구나. 야, 또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럼 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와서. 사람들은 근데 배웠다고 하는 거를 단순히 한번 듣고 본 걸 가지고 배웠다고 그래요. 그럼 배운 게 아니죠. 본 거고 들은 거죠. 배웠으면 해봐야죠. 그리고 될 때까지 해봐야죠, 그걸. 단순히 그냥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에이, 안 돼, 포기해. 뭐, 나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내야죠, 계속해서. 저는 그때 있던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나 그런 배움들이 헛되지 않아가지고 좋은 스승들을 많이 찾은 거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트럭 장사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대기업 가서도 하는 강연도 있지만 더 보람찬 강연은 트럭 장사를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사정이 안 좋아요, 되게. 모든 사업이 하던 게 잘 안 됐고 빚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까지 갔을 때, 진짜 절망적일 때 저를 희망을 가지고 한 가지 그냥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장사를 가르쳐 주는 게 그래도 제가 보람차게 느끼는 게, 제가 느껴보기에는 빚은 빚을 나요. 정말 신기한 구조예요. 빚이 있으면 사업이 잘 돼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빚이 그렇게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투자를 한 거죠, 그거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빚은 또 빚을 나요. 절대 그 빚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빚을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은 빚이 빚을 낳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빚이 많아요, 일단.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 저희 사관학교는 그렇다고 뭐 5년, 10년 이렇게 있고 싶어도 있지를 못해요. 최장 3년이에요. 3년이 넘으면 그냥 퇴소하세요, 그래요, 저는. 그 전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저한테 써가지고 와야 돼요. 3년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매달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걸 써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검사를 해요, 저희 사관학교에서는. 그 전날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 뭐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다 적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이런 걸 하는 게 제일, 그러면서 이분들을 다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죠, 저한테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이제 30대에 온 아가씨예요. 아가씨인데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에 갔다고. 근데 분명 이 아가씨는 장사를 할 때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가서 뭐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응급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다시 출근을 했길래 붙잡아 놓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제. 어? 뭐 내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냐, 몸이. 그랬더니 아직까지 항암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집에 아버지가 또 일을 하시다가 그 화물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큰 차를 운전하시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일을 못 하실 형편이고, 어머니도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걷지를 못 하신대요. 자기가 모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빚만 늘어가고. 울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내가 언제 와든지 내가 장사하는 건 다 알려주고 언제든지 장사 잘할 수 있게 내가 해줄 테니까. 그때 당시 한 달에 수익이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날 때였거든요. 그 아가씨가. 다시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치료부터 받아라.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60대 중반에 또 찾아오신 분도 기억에 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 다녔어요. 포스코에 다녔는데 거의 정년퇴직하고, 대부분 정년퇴직하고 뭐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식당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한 1억 정도의 빚을 졌는데 뭐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도 포항에 2채씩이나 갖고 있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고, 또 이 빚 때문에 너무 자기가 집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하신 거예요. 포항에서. 새벽 5시에 보따리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옛날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사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너무 왜소한 체격이셔가지고, 아유, 이거 장사 힘드니까 못하세요. 이거 연세도 있고 너무 힘드세요. 라고 했더니 일주일을 새벽 5시만 되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장사를 가르쳐 드린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어요, 장사를. 멘탈이 굉장히 대단해요, 진짜. 어느 날은 장사를 하나도 못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포항분이셨거든요. 오시면서 내가 전화를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좀 판매하신 건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포항 사투, 그 정상수 사투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못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63빌딩 봤습니다. 내가 처음 봤습니다. 63빌딩.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유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빚 1억을 1년도 안 돼서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매달 이제 집에다가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리고 자기 그 팔형제 중에, 팔남매 중에 그 맏인데 자기 소원이 명절날 100만 원씩 주는 거래요. 용돈으로 자기 형제들한테. 그것도 이루셨어요, 다. 그렇게 졸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30대에 어떤 그 20대죠.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확실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졸업하고 와라.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졸업하고 와라. 그때 받아주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하나 딱 보여주는데 자퇴서예요. 돌아갈 다리를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돌아갈 다리를 끊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야, 네가 그만큼 뭐 간절해. 그랬더니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집도 잘 살아요. 아버지도 굉장한 대기업의 임원이시고 어머니도 대학교 교수고. 근데 왜 이거래?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하느니 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대학교 다니고 졸업해가지고 직장 구해도 자기 꿈은 이룰 수 없고 자기가 목표했던 걸 이룰 수 없으니까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저는 2억을 마련하고 여기를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년도 안 돼서 2억을 만들었어요. 만나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면서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좀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야, 그렇게 오래 만났다며 왜 헤어져? 그랬더니 아, 이 친구 자꾸 장사하는데 연락 오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면 저도 자꾸 만나고 싶고 장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졸업한 지 한 6년이 됐는데 지금은 빌딩 건물주예요.
빌딩에 건물 주고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팔아요. 리모델링하고 해서. 그런 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기가 돼가 종잣돈이 계기가 돼서. 그런 졸업생들은 기억에 남죠. 사실 제가 그런 의문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식 잘하면서 굳이 뭐 그런 관련 회사를 만들고 또 뭐 유튜버까지 찍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 시작은 블로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벌써 6, 7년 됐네요. 그때 제가 이세무사의 주식투자 일지라는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 이름 바꿨는데 지금은 부자학교인가? 이세무사의 부자학교로 바꿨는데 그 당시에 그 블로그를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만 보는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당연히 저는 뭐 비공개로 한 적도 없고요. 첫날부터 저는 오히려 글을 읽을 사람들한테 내가 블로그를 만드는 이유, 또는 내가 글을 쓰는 이유, 내가 탑30을 올리는 이유, 내가 중국 주식 매매 내역을 올리는 이유,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는 메뉴 하나하나 시작할 때마다 왜 이 글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만 혼자 보기 위한 기록의 저장소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런 공개된 블로그 또는 카페에 글을 올리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저는 당연히 강제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 블로그 초기에 굉장히 많은 댓글들, 이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지금은 책도 쓰고 뭐 유튜브도 하니까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책도 안 쓰고 뭐 슈퍼게임에 호칭이 붙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매일매일 글을 올렸을 뿐인데 한 두세 달 지나니까 한 댓글 10개 이상 달리더라고요. 이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답변을 달았냐면 저한테 감사하실 필요 없다는 답변을 달았어요. 왜냐면 그 블로그에 글을 써서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은 저라는 걸 저는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강연회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글을 읽는 것보다 쓰는 게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 쓰면 되겠네요. 자기 자신이 남이 쓴 글을 읽는 것보다 자기가 글을 쓰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해나 공부에. 똑같은 설명으로 누군가가 말한 거를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게 훨씬 큰 공부가 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말하는 걸 듣고 있죠. 저보다 지금 공부를 덜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제가 지금 공부를 훨씬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블로그 할 때 매일 글을 썼어요. 왜? 강제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강제성, 구독자들이 나를 기다릴 텐데 내 글을 오늘 써야겠다. 그 강제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글을 열심히 썼고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또 작은 팁을 얻어가면서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글을 쓰는 제 자신이 더 또 좋아지고 그래서 글을 블로그 처음 썼던 시작했던 계기도 그거였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진 내 자신이 싫어서였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뭐 아무리 독종처럼 일을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이 기록을 매일 남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면 잠깐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걸 택했는데 그게 되게 묘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한 2년 정도 썼던 거를 모아서 책으로도 내고 또 그 책과 블로그에서 인연이 되신 분들과 회사도 만들고 또 그 회사를 만들면서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선순환들이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던 작은 결심 거기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뭐 블로그 같은 이런 플랫폼에 글을 남기는 거는 저는 강추를 합니다. 일단 강제성 그리고 쓰는 게 읽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된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매매일지가 어찌 보면 혼자 이렇게 쓰는 거는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 제가 알아보면 되니까 약식으로 쓰거나 뭐 적당히 흘겨버리면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읽게 쓰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정성껏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성껏 쓰면서 제가 더 도움을 받고 책을 쓰면서 제가 더 도움을 받고 그럼 요즘엔 그런 거죠. 요즘에 저는 매일 시황 유튜브를 해요. 하루에 한 15분씩. 그럼 이제 그거는 영상이 남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가장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여부는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보라는 건데요.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 모르는 사람이 이해를 하면
그 설명한 사람은 그 이론을 확실히 이해한 거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못하면 그냥 어중간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게 훨씬 중요한 공부라고 말씀드린 거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매일 말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무조건 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고 후회하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뭐 살아있다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어야지만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야지만, 저도 무조건 해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려워서 안 하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했을 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제가 파일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어떻게 분석을 했지? 그리고 그때 분석했던 게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은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또 기존의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유죄를 받았는지 무죄를 받았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그러다가 이 샘플들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냐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칼이 많아지는 거예요. 도구가. 이 샘플이 없는 사람들은 사건 들어오면 인터넷만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만 해결하기 급급하지만 전 샘플이 많아지니까 어디 가서도 사례를 보고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케이스들은 내가 10년 동안 봐왔는데 이 사건의 대부분 이런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판사님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도 그런 게 10년 동안 해봤는데 이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1년에 했을 때 한 10건 정도가 이런 유사한 케이스였는데 대부분은 이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샘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럼 왜요? Y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Y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도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들이 세월호, 백남기 이런 것들 다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들 얘기들이 많고, 책을 내더라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책을 냈는데 저기 다 못 담았어요. 너무 많다고 2부로 나누자고 얘기도 하는데 2부는 제가 쓸지 말지는 고민이긴 하지만, 이게 샘플이 많은 사람들은 가장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샘플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박학다식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설명을 전에 있는 사건을 꺼내서 비유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도 되기 쉬워요. 근데 샘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용어만 써요. 알 수 없는 용어들. 그리고 Y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하나도 못해요. 실제로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샘플을 보여주고 그 샘플 하나 가지고 1시간 넘게 떨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나요? 뭐 하여간 그 케이스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영상 분석뿐만 아니고 다른 일 또는 공부 또는 이런 거 했을 때 샘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넣을수록 자기한테는 평생에 칼이 하나 둘씩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 칼 꺼내면 돼요. 다 케이스가 있으니까. 네.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접했던 다수의 한국인들은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게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성인만 가르친 게 아니고 전 보습학원부터 일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5학년부터 중학생들 특목고 학원, 수능 치는 친구들 이런 강의들을 다 두루 해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그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커리큘럼의 과정을 밟아오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토익 시험 같은 거 이런 걸 치면서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속 시원하게 말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선험적 경험치를 책에 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 몸속에 영어에 대한 생각들, 뭐 단편적인 표현들에서부터 깊이 있는 생각들, 이런 것까지 쌓였죠.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쌓이면은 사람이 폭발하고 싶잖아요. 이걸 막 밖으로 분출하고 싶은데 분출할 공간이 없어요. 물론 영어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또 수업하고 좀 다르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조근조근 정리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올려봤어요. 하나의 토막 그 지식을. 근데
학생들이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유튜브에서 얘기해주는 뭐 예를 들어 뭐 비행기 탈 때 표현, 뭐 식당에서 쓰는 표현, 여행 표현 이런 단편적인 표현들은 워낙 그 소스가 많으니까 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쓰되 다만 예문들을 너무 현학적인 예문이나 이론적인 데 집착하는 예문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내일 당장 써야 되는 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한 글을 조금씩 써갔어요. 한 뭐 15문장 이 정도로. 그러면서 일단은 네이버 카페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지만 그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을 얻고 썼던 것 같아요. 계속. 일주일에 뭐 거의 하루에 몇 번 쓴 날도 있고요. 컨디션 좋을 때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이럴 때. 근데 억지로 오늘 써야지라고 썼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수업 준비하거나 내가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오늘 낮에 누구 원어민하고 얘기하다가 꽂힌 문장들 있죠. 그런 문장들 공유하는데 다만 제가 좀 다르게 접근했던 거는 단편적으로 이 표현을 뜻 적고 뭐 구문 적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표현이 과연 한국 사람들이 쉽게 하던 표현이었던가 저는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접했던 다수의 한국인들은 다르게 표현을 했다는 게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문형과 어순으로 표현하고 있던가를 한번 물어봐라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29살이 2011년도에 부모님이 사업을 정리하셨는데 돈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집안이 부도나면은 이제 빨간 딱지 붙이러 오잖아요. 집안 곳곳에 그런 것도 붙여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죠. 더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긴 2년 동안의 백수 생활을 정말 큰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그 다독, 다작, 다상량. 다독은 뭐 많이 읽으면 된다라는 거고 다작은 많이 쓰고 다상량 많이 생각하면 된다라는 건데 다독 같은 경우는 그 최소 그 1년에 50권 이상을 읽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이렇게 저도 웬만해서는 정말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읽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권 읽을 때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안 빼놓고 읽는 것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읽고 목차를 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읽는 것도 저는 되게 그 괜찮은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작 매일 쓰는 게 제일 좋죠. 모든 기록으로 남기는 거. 솔직히 일상생활 하다 보면 매일 뭔가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로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제 직업과 관련된 일이고 이거 안 쓰면 저도 잘리니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게 어렵겠다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뭔가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은 그냥 워드 여시고 글씨 10포인트로 한 페이지 정도는 채워보시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당장에 하루 이틀이나 뭐 일주일 지나서 극적인 효과를 못 봐요. 이건 말씀드리게 못 봐요. 그런데 그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은 못하는데 예전에 한번 했던 게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힘들어서 못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딱 한 번 했던 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06년 24살 때 매일 일기를 쓰는 게 있었어요. 매일 일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일기를 썼어요. 한 페이지씩. 손글씨니까 워드로 치면은 글씨 10포인트로 반 페이지 정도를 매일 썼어요. 아, 오늘은 뭐 했고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놀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날 나의 생각들 무조건 정리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독하게 했냐면은 20대 때 한창 놀고 이제 술 먹고 다니고 막 밤에 새벽까지 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술 먹고 들어와도 그거 쓰고 잤어요. 가끔 보면 글씨가 그냥 막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래도 저는 그거 쓰고 잤어요. 그리고 그 어디 여행 가서나 아니면 막 저녁에 그 당시 때는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가면 이제 가끔 가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뭐 2박 3일 어디 캠프 가잖아요. 캠프 갔을 때 다들 잘 때 혼자서 이제 불 켜고서 이러고 쓰고 자고 나는 이거를 1년 동안에 무조건 빠짐없이 하겠다 이 목표를 세워서 했거든요. 그 당시 때 했을 때 이거 대체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24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6년 넘었죠. 예. 가끔 꺼내봐도 도움이 돼요. 그때 이후로 내가 뭐 얼마나 많이 변했고, 나 그때 내가 이 정도의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네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들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좀 느꼈던 점들 적어 놓으시면은 당장의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기가 온다. 이게 저는 다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 되게 지금 많이 낡았는데 가끔은 정말 그 분석행 다 태워버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보면 재밌기도 하고 막 옛날의 추억들을 되살리니까.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내가 뭐가 달라졌고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거죠. 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2011년부터 2017년도 말까지니까 대략 뭐 6년 정도 운영을 해왔었죠. 블로그 글쓰기는 번역한 것들 매번 올리고 자주 올렸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유명한 보고서들 뭐 IMF 거나 BIS 거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말고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들 이러한 것들 인상 깊은 것들이 있으면 번역해서 무료로 공개 포스팅하고, 아니면 서평 같은 것들 올리고, 아니면은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들, 미국의 뭐 기준금리 데이터들 이런 것들 보면서 제 생각들 정리해서 몇 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항상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름의 그래도 일 평균 방문자 그래도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됐었고,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해왔던 게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쓸 때나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아직도 제 블로그를 기억하시는 펀드 매니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예전에 이거 운영하셨던 분 아니세요?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블로그를 닫은 지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로그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다른 블로그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어린 친구 같은데 야, 이렇게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뭐 지금은 좀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는 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따로 연락해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해받았던 것처럼요. 네. 그거는 뭐 단순히 그냥 무조건 하자라는 것들도 있는데, 그냥 이게 끝났을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을 스스로가 주는 거, 그게 뭐 여행이 됐건 어떤 물건이 됐건 이런 것들 간에 보상이 주어지면은 그 습관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동력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의 길이가 뭐 한 달이 됐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중간중간에 이 정도 미션 달성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보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습관을 계속 길러갈 수 있는 동인이 되더라고요. 책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책 쓰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했어요. 구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오픈런 해야 돼요. 이것도 막 롤렉스나 아니면 막 나이키 신발처럼 구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개봉해서 실제로 게임을 하는 시기는 책을 다 쓰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를 가을이면 제가 개봉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간중간에 뜯고 싶어 너무 하고 싶었지만 나는 일단 책을 써야 되고, 책을 쓰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중간에 뜯어가 해버리면은 내 주말은 책을 쓰는 주말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주말이 될 것 같으니까 참자. 6월 달에 샀으니까 6, 7, 8, 9, 10, 11, 12, 1, 2, 9개월 만에 뜯게 되네요. 네. 노트를 사셔야 돼요. 또는 만들어도 돼요. 주제가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엄청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트가 10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어떤 학위를 받은 박사보다도 훨씬 커피를 잘하는 사람들. 그게 독학의 힘이에요. 그냥 내가 깨우쳐 안 거죠. 이제 저는 이 독학한 선배들의 발자취를 갖다 이렇게 쭉 찾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세계를 살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독학의 길을 노트 한 권을 들고 독학의 길을 들어설 수 있을까?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3권의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나를 세워주는 노트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널 쓰기입니다. 저널 쓰기라는 거는 저널이란 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렇죠. 뭐 신문, 잡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과학자들은 아마 저널 그러면 이제 과학 논문집이라고 생각하게 되시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또 이렇게 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지도 저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육아일지 그것도 저널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매일매일 커가는데 오늘은 몸을 한번 뒹굴었다. 뭐 이거 다 쓰잖아요. 어머니들이. 그것도 저널이에요. 그리고 저널이라는 건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거기 기록하잖아요. 그게 저널이에요. 그거는 뭐 화장실이니까 후진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매일매일의 기록이 되면 저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널이라는 거에 주르라는 게 프랑스 말로 날이잖아요, 날. 그래서 우리가 봉주르 오늘 좋은 날이다. 뚜레주로 이렇게 빵집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 와서 좀 사 먹어라 이런 건데 어쨌거나 저널이라는 건 저널 쓰기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고요. 이 저널 쓰기를 갖다 가장 열광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계몽 시대가 왔잖아요. 그때 이 저널 쓰기를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유럽 쪽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저널을 잘 써요. 약간 우리나라 교육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그런 경험도 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나라 학생하고 미국 학생하고 이제 유럽 학생이나 이렇게 좀 비교를 굳이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찍거나 이런 걸 잘 하잖아요. 상황 판단력이 빠른데 서양 애들은 관찰하고 기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의 말로 표현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좋아해요. 우리 교육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이렇게 아냐 모르냐, 맞췄냐 틀렸냐 이런 것인데 생각을 갖다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독하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널 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노트를 사셔야 돼요. 또는 만들어도 돼요. 어쨌거나 노트가 있어야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트를 먼저 사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노트에 제목을 붙이는데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 그걸 쓰시면 돼요. 풍뎅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또는 커피. 그러면 커피에 대해서 이제 나는 오늘서부터 이제 매일매일 커피를 생각하고 커피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저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습니다. 예컨대 이제 내가 커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관심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막 쓰겠죠. 오늘은 우리 동네 커피숍이 몇 개가 있다. 그 커피숍 중에 어느 커피숍은 좀 특이하다. 그러면서 그 커피숍에서 쓰고 그 커피숍에서 다루는 커피 향이 뭐다. 이러면서 쭉 쓸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에 열정적으로 일주일은 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쓰다 버린 노트가 되는 거죠. 그걸 그러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엄청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 다른 사람.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5년간 썼다. 노트가 10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커피에 대해서 어떤 학위를 받은 박사보다도 훨씬 커피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독학의 힘이에요. 누가 커피로 학위를 주는 데를 가서 학점을 따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내가 깨우쳐 안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자식이 그 징그러운 지렁이를 계속 만지고 있다. 그럼 속상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당신의 자식이 그 지렁이를 10살이 됐는데도 계속 만지고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당신의 자식이 장가도 안 가고 지렁이를 계속 만지고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그죠? 언젠가 당신 창가에서 창밖을 보면 그 세계적인 지렁이의 대가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해서 관광버스가 줄을 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저널의 힘이 그거라고 봐요. 이것은 사실 뭐 학위를 하고 무슨 증을 받고 뭐 이런 라이센스의 것이 아니고 내가 필생에 꼭 키워야 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썼어요, 내가. 5년간 또는 10년간 그 끝나지 않는 긴 지적 여행을 했어요. 그럼 그걸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까? 저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내가 깨달아 한 이 지식을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환원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뭐 벤처해서 저희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사회로 환원할 겁니다. 한 사람 빼지 않고 다 사회로 환원하겠대요. 여러분, 돈도 사회로 환원한다는데 지식은 사회로 환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독학, 진짜 피땀 흘려서 나의 그 귀중한 시간을 갖다 거기다 들여가지고 한 땀 한 땀 노트에다 쓴 그 지식, 그래서 깨달아 한 새로운 것을 혼자만 알고 그냥 죽을 때 없애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널은 여러분들이 책을 써내는 그 보물 창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제퍼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우쭐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높은 지위를 탐내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트를 쓰면서 자기가 독학을 하면서 자기를 개선하고 깨달아 한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저널이라는 저널 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짜 팁 하나. 그건 뭐냐면 그 글을 쓸 때 완전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그 팩트만 또는 키워드만 쓰는 거죠. 근데 완전한 문장을 쓰라는 얘기는 그 문장을 쓰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나의 그 마음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인 듯 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일지도 모른다 해서 무엇이다까지 가는 그 과정, 그것이 여러분들의 저널에 나오겠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장을 쓰는 것을 센텐스 라이팅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노트 생활을 옛날에는 막 휘갈겨 쓰고 뭐 단어만 쓰고 나중에 보면 뭐 왜 썼는지 모르고 막 저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읽으면 그때 당시에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세워내는 그죠? 누가 나를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노트 한 권으로 저널 쓰기로 우리는 위대한 독학자로 독학력을 키우는 독학자로 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